네, 그래서 이제 돈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타임즈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타임즈라는 미국의 잡지. 그러니까 잡지라고 하기에는 되게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행복의 과학이라는 그런 기사가 2005년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는 소득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게 2005년 기준이기도 하고 환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물가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뭐 연봉 5천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고 그때까지는 행복과 수입이 나란히 증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경우에는 돈과 행복의 관련이 크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 욕구가 충족.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 집이 생기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옷도 어느 정도 내가 사서 입고 싶은 정도로 살 수 있고 이런 의식주가 충족이 되면 돈과 행복의 상관이 낮아진다고 해요. 이것도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갑부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이 연구에서는 그 포브스지 그 갑부들만 실리는 그런 포브스지의 그 100명에게 연구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중에 49명이 참여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갑부와 일반 미국인의 삶의 만족 차이를 연구를 했는데 보면 재밌어요. 삶의 만족은 갑부의 경우에 4.77점, 그렇게 부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3.70점. 이게 7점 만점의 척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게 7점, 안 행복한 게 1점인 거예요. 근데 갑부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를 벗어나겠죠. 뭐 몇백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일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랑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랑 삶의 만족도가 7점 만점에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저는 되게, 약간 위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또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나? 그러니까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냐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유쾌합니까? 1, 2, 3, 4, 5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마 한 3.5? 저 스스로를 평가하면 3점, 3.5점은 없네요. 3.5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4점. 네,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냐면, 가장 유쾌한 학생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5점을 한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당신이 얼마나 유쾌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1, 2, 3, 4, 5점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 한 20년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의 소득을 확인을 한 거예요. 네, 20년 정도 지나서 그랬을 때 결과는 네, 유쾌한 학생들, 5점 이렇게 표시한 학생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갖고 더 적게 회사를 실직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직업 만족도도 높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돈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 연구에서 어,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1, 2, 3, 4, 5가 이 점수예요. 1점은 난 유쾌하지 않습니다. 체크한 친구들이고 5점은 나는 유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 유쾌한 체크한 사람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37살이 됐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37살 됐을 때 일십, 백, 천만. 이게 3만인가요? 일십, 백, 천만. 3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3천, 4천, 5천, 6천. 물론 더 되겠지.
환율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도 잘 사는데, 그러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로각 수저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금수저의 경우에는 유쾌하면 유쾌할수록 돈 버는 게 이렇게 상승합니다. 쭉 올라가죠. 아무래도 밑받침되는 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유쾌하다고 해서 돈을 더 잘 버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요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너무 유쾌한 것보다는 3, 4점 정도 유쾌한 게 더 돈을 잘 번다고 하네요. 되게 좀 의아한 결과인데,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데 유쾌한 경우에는 좀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씁쓸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쾌함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유쾌한 대학생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까?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도 잘 할 수 있고 좌절을 할 때 덜 괴롭다. 그리고 유쾌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잘 지낸다는 거는 아무래도 성공할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고용주의 높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다.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돈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에 따르면 돈이 어느 정도 많을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에 좌우를 해요. 그죠? 돈이 너무 없어서 밥도 못 사 먹으면 불행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갖추어지면 그 뒤로는 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막 정해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유전, 관계, 성격, 쾌락적 적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유전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다들 유전자를 몸속에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는 뭐 많은 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의 성격이라던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어떤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외적인 것도, 외모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건강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평생에 그 유전은 계속해서 그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갑자기 유전이 바뀌진 않죠. 유전된 나의 특질들이. 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좀 불안한 기질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전이 아무래도 큰 나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돈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유전보다는 힘이 세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성격도 유전이랑 비슷한데 뭐 만약에 되게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인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뭐 외향적이고 쾌활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격도 이제 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해서 뭐막 작은 일에도 신나지 않던 사람이 막 신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성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는 뭐냐? 내가 좀 그 대인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거의 혼자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집에서 열심히 쇼핑몰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쇼핑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한 달에 막 매출이 1억씩 벌리고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친구가 생기고 뭐 연애를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과 인간관계 얘기를 했지만 인간관계는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밀한 우정,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처럼 그 가까운 애인, 이렇게 우정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돈으로 사기가 어려워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도 돈이 많으면은 뭐 연애도 더 하기 쉽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관계는 그냥 친구가 옆에 있다, 애인이 옆에 있다, 이게서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느냐, 요거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네. 잠깐 뭐 하루 이틀은 될지도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 돈이 이제 모든 걸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행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쾌락적인 적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한 오후 2시쯤에 편의점에 뭐 맛있는 거 간식 사러 나가려고 딱 집에서 나갔는데, 요새 이제 봄이라 볕이 되게 좋잖아요. 빛이, 햇볕이.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딱 나가면 눈이 부셔요. 눈이 밝은 빛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까지 눈이 부여서 앞을 잘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물이 잘 안 보이죠. 근데 또 희한한 건 몇 분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하면서 있으면 그 밝기에 눈이 적응을 합니다. 이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이걸로 이제 점점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쾌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센 애를 원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쾌락이 커지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현재 느낀 쾌락에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12평짜리 저기 빌라에 살고 있어요. 12평짜리 빌라에. 맨날 옆에 우리 동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보면서 맨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난 저 집에 가서 하루만 살면 소원이 없겠네. 30평대는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30평대 가려니까 서울에서는 10억이 넘고 막 이러면서 막 꿈에만 그렸는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딱 간 거죠. 그러면 첫날은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드디어 내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12평 빌라에 살았나 싶을 정도로 30평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적응한 거죠. 그 쾌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뭐 명품을 많이 사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도 며칠 있으면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쾌락적 쳇바퀴라고 하는데, 이 쳇바퀴에서 계속 뛰면서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뛰지만, 네, 그 더 나은 걸 느껴도 잠깐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질수록 그 행복이라는 게 점점 늘다가 나중엔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이런 4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앞에 얘기대로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며칠만 행복하고 별로 안 행복해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권,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에 로또 1등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지만 한 10억쯤 되나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과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에 마비가 생긴, 그래서 예전처럼 그 활동을 할 수 없고 장애가 생긴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 그리고 사고에 희생된 사람, 그리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일반 통제 집단,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집단.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과 일상적 즐거움을 나눠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보면 복권 당첨자는 현재는 행복이 제일 높아요. 이 세 집단 중에. 그리고 사고 희생자는 세 집단 중에 제일 지금 행복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각할 때 사고 희생자는 나는 과거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크게 높게 과거의 행복을 회상을 하고, 그 로또 당첨된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은 3.77 정도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닌 사람은 이것도 중간 정도로 회상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되게 낮게 좀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미래 행복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복권 당첨자는 0.2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일반 통제 집단은 한 0.3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사고 희생자는 얼마예요? 한 1.4? 1.3? 그러니까 엄청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적 즐거움을 보면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인데 이건 일상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또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일단 둘 다 해당하지 않는 통제 집단은 3.82 정도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사고 희생자는 이거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3.48. 근데 복권 당첨자는 일상의 즐거움이 더 낮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복권에 당첨되면 크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더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워낙 큰 자극, 너무 좋은 게 한번 딱 있었으니까 그 뒤로는 내가 좋아하던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그때 그 짜릿한 느낌을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권 당첨, 이런 사고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는 게 꼭 무조건 행복해지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건 우리의 기대가 점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내 소득이 1,000만 원씩 증가한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연봉이 뭐 요즘 그 차에 초년생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이다. 그럼 내년에 나는 4천만 원. 2년 있으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씩 증가한다는 거는 한 달에 내 월급이 100만 원 정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웬만한 회사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하겠죠. 그럼 우리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매년 소득이 1,000만 원씩 증가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집을 좀 새로 집 사야죠. 네. 좋은 집으로. 그다음에 차도 이런 걸로 멋있는 걸로 하나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도 럭셔리하게 가서 즐기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은 느는데 그만큼 나의 소비 수준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나의 통장은 그냥 똑같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번만큼 썼으니까. 소비하는 습관은 소득을 빨리 따라잡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크게 점점 더 나의 기대는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옆 사람하고 비교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뭐 TV에 나온 연예인도 좋고 뭐 아무하고도 좋은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잠깐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오래 하면은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기분의 차이가 있나요? 느끼셨어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좀 울적해지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괜히 좀 마음 편안해지고, 좀 뭐랄까요?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구 선수들 막 연봉 몇 억씩 되잖아요. 진짜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진 않아요. 그냥 워낙 비현실적인 금액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몇십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나의 기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연봉 3천인데 내 친구가 같은 전공 졸업해서 비슷한 회사 다니는데 연봉 5천이에요. 그래서 차를 새로 뽑았대. 배가 아프죠. 와, 어떻게 같은 공부하고 비슷한 규모의 회사 다니는데 걔네 회사 이번에 완전 빵 터져가지고 인센티브로 2천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몇십억 받은 사람을 봤을 때는 배가 안 아픈데 연봉 2천 차이인 친구를 보고는 우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라는 건 사람을 참 기분을 좋게도 만들어주지만 기분을 참 나쁘게도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능이나 성격적인 자질, 그래서 내가 동경하는 사람, 롤모델을 봤을 때는 상향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상향 비교는 나보다 더 나은 걸 보고 비교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롤모델을 봤을 때는 상향 비교를 해야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하향 비교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어떤 내가 힘들고 안 좋은 사건을 겪었을 때 또는 돈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는 하향 비교를 하는 게 나아요. 부정적인 사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서 막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짜증나는데 어느 날 TV를 봤더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의 처지를 비교하니까 조금은 나는 다행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랑 나를 지금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와 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문화와 웰빙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는 아무래도 미국으로 좀 대표가 되죠.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등등 여러 나라가 있어요. 집단주의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권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 자유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자기 신뢰라던가 독립성, 자기 방향감, 개인 선택 이런 것들 중시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이랑 협동하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행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주의 문화권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단주의 문화권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 드세요? 둘의 차이를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행복해지는 걸 매우 강조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너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라.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이 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느낌. 남들은 A를 더 좋다고 하지만 난 B가 더 좋은 걸 뭐. 그럼 난 B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개인주의에서 강조가 돼요.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추구하도록 하는데요. 진정으로 너 자신이 되라. 너답게 살아라. 이게 개인주의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개인주의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난 남들보다는 좀 잘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약간 거만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네. 이제 집단주의 문화를 보면 여기서의 행복은 다른 목표들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화적으로 정해진 목표라는 거는 뭐 가족을 이룬다거나 뭐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집단주의에서의 삶의 만족은 어떤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외부적이고 규범적인 기대에 더 많이 기반을 둔다. 그 얘기는 내가 나 혼자 만족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했을 때 삶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직업,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어떤 집에 살거나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남들의 기준에 좀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 전통에서는 행복이나 삶의 만족,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삶의 만족을 덜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집단주의에서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개인주의는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동시에 불행을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집단주의는 좀 다른 게 행복하거나 불행을 피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일어나는 행복한 일, 불행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집단주의에서는 더 강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주의에 더 가까우세요? 스스로 집단주의에 더 가까우세요? 왜냐면 우리 동아시아 문화, 한국의 문화는 집단주의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단주의 문화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개개인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아무래도 개인주의 쪽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일본,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 네. 여기 어느 나라예요? 네. 캐나다 사람들의 자존감은 여기가 자존감이 낮은 거고 여기가 자존감이 높은 거면 이 높은 쪽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가운데쯤에 많이 분포를 해요. 그 얘기는 캐나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더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근데 자존감이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겠어요? 좀 행복하겠죠, 아무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게 더 행복에 좋으니까 개인주의적인 게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 입장입니다. 네. 시나 문화권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정서적인 표현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노홍철 아저씨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이 노홍철 씨가 연애 분야에 나왔을 때는 비호감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캐릭터가 구축이 되고 이 사람의 어떤 긍정 에너지가 막 얘기가 되면서는 지금은 되게 호감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적인 거. 사실 이 사람이 뭐 나쁜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걸 더 과하게 표현했던 것 뿐인데 지나치게 표현적인 것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고 절제와 균형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는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강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나를 좀 희생하고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기 비판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개인주의에서는 내가 나 잘난 맛에 사는 건데 이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주위에서 아니야 너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동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에도 그런 특성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 가지 돈과 행복 그리고 문화와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돈과 행복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시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싶은지 적어서 한두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부담 갖지 말고 과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